개혁 개방을 할 때 굉장히 겁이 날 거예요. 중국은 그래도 말이라도 다르기 때문에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이 가기가 쉽지 않지만 남한은 이 말이 통하기 때문에 북한이 이제 미국하고 수교를 해요. 그래서 국제 자본들이 슬슬 인프라 구축을 하면서 이제 들어와서 철도나 도로망을 개설하고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이제 국제 자본의 속성상 북한의 이제 자원 개발을 위한 기업들이 많이 들어갈 거란 말이죠. 그러면 북한 내부에 이제 외부로부터 이제 자유의 공기가 들어가고 시장 경제 논리가 들어가죠.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북한이 추진하는 경제 개혁 개방 속도에 불만을 갖게 돼요. 불만을 갖게 되면 이제 사람들이 하는 일이 그냥 나라를 떠나서 내가 한번 개척해봐야 되겠다고 떠나는 사람들이 많게 되죠. 그리고 이제 북한이 개혁 개방을 한다고 해서 갑자기 잘 사라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생활 수준은 비슷한데 사람들의 기대치는 높아지죠. 그래서 이제 북한 체제에 대한 불만도 높아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중국이나 이제 남한하고 보따리 상이든 뭐 그 조금씩 이렇게 처음에는 산업보다는 이제 무역을 통해서 상업적인 협력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되고 기근이나 경제 위기나 어려움이 생기면 야 남한으로 가자 해서 이제 남한으로 뛰쳐나가고 그 사람들이 소문나기 시작하면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아주 높죠. 또 중국으로도 돈 벌러 많이 갈 거예요. 굳이 여권 받아가지고 안 가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뭐 불법 체류자 지금도 엄청 뭐 한국에 100만 명이 넘는다는데 그렇게 이제 북한 사람들이 북한을 떠나서 외국으로 돈 벌러 가기 시작하면 또 북한 체제에 위협이 되고 북한이 그걸 계산하고 있을 거라고요. 그 북한도 딜레마예요. 경제 개혁 개방을 하게 되면 체제가 위험해진다. 근데 개혁 개방을 안 하면 이 이웃 사촌이라고 하는 중국이나 남한, 일본이 자기들보다 훨씬 잘 산다는 것을 점점 더 알게 돼가지고 불만이 높아져서 또 김정은 체제가 불안해진다 이거죠. 다만 이제 지금은 모두 다 같이 못 살거든요. 북한이. 그래서 이제 불만이 있어도 뭐 니나 내나 비슷하니까 참아내는데 만약에 개혁 개방을 하면서 이 소득 격차가 커지게 되면 이제 뛰쳐나가죠. 그리고 북한이 가장 우려하는 이제 이 동독 주민이 서독으로 1989년에 탈출한 그런 그 한 세 달 동안 하루에 2, 3천 명씩 헝가리가 국경을 개방해서 좀 삥 돌아가요. 이제 헝가리 체코로 지나서 동독 사람이 체코 땅을 지나서 헝가리로 와서 헝가리에서 오스트리아로 갔다가 오스트리아에서 서독으로 이 조금 긴 여정이지만 자유롭게 갈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가요. 그러다가 이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데 북한이 그걸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북한이 핵무기를 쉽게 포기하지도 않을 뿐더러 천천히 가능하면 천천히 늦추려고 그러다가 서로 이 불신이 생겨서 다시 이제 과거처럼 또는 그 이상의 어떤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그것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어느 정도 양측의 입장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중국이나 한국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북한 사람들이 떠나면 어디로 떠나요? 중국 아니면 한국으로, 남한으로 떠나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안전 조치가 필요하죠. 그래서 남한하고 북한하고는 당분간은
대사급 외교 관계를 맺는 거예요. 어차피 지금 국제사회에서는 남한, 북한 따로 살거든요. 그리고 문화나 사고 방식이 거의 뭐 굉장히 차이 나고, 또 그 말도 많이 차이 나요. 일상 먹고 사는 데는 뭐 차이가 없겠지만, 구체적으로 또 감정을 공유하는 그런 언어를 사용하려고 그러면 차이가 많이 나요. 전문 용어도 많이 차이 나고, 한국은 너무 외래어가 많아가지고 북한 사람 못 알아들어요. 영어에서 나온 말들은 북한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고, 또 북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런 순수한 자기들이 만들어낸 이제 그 영어 의미를 가진 그런 말들은 또 우리가 알아듣기 힘들고, 언어에서도 차이가 있어요. 더 큰 것은 이제 정치 시스템이죠. 사회 시스템, 정치 시스템이에요. 북한은 일당 독재고, 한국은 이제 다당제 민주국가고, 같이 섞어놓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시스템을, 배타적 수영님, 안녕하세요. 3차 남북 정상회담에 실질적인 성과가 무엇이 있을지 말씀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남북 정상회담이 이제 개최가 될 때에 뭐 실제적으로 무슨 일이 있을지는 이제 그 직접 예측하기는 쉽지 않지만 무엇을 해야 된다라는 쪽에서는 제가 좀 얘기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북한하고 미국하고 대화가 멈춘 상태예요. 북한은 비핵화 리스트를 제출하라. 이제 근데 비핵화 리스트를 제출하려면 이제 핵무기, 핵 시설, 핵 물질, 적어도 이 세 가지에 대한 리스트를 다 파악해서 넘겨줘야 되는데, 넘겨주면 그 다음 순간 이제 미국이 이거 가지고 좌지우지 할 수 있다. 종전선언 해줬는데, 뭐 종전선언은 그냥 선언이고, 북한이 이제 실질적으로 핵무기를 나중에 이 협상이 파기가 됐을 때에 미국이 언제든지 그 이제 어떤 꼬투리를 근거로 해서 문제가 생기면 그 꼬투리로 북한의 핵시설에 대한 타격이 있을 수 있다 이거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북한이 두려워하기 때문에 리스트 제출을 꺼려하고, 미국은 이제 종전선언에 대해서 이제 미국 국내에서 야, 북한에 쉽게 얘기해서 퍼주게 하는 거 아니냐, 너무 그냥 넘겨주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이 아주 크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도 종전선언을 해주고는 싶지만 이제 미국 국내 여론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북한이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주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지금 멈춘 상태예요. 실질적으로는. 그러니까 뭐 겉으로는 비핵화를 하겠다. 완전한 비핵화 하겠다. 특사단 가면 얘기해요. 계속 그렇게 김정은 얘기해 왔어요. 문서로도 완전한 비핵화를 하겠다 얘기는 했어요. 근데 그 뒤에 보면은 이제 거기에 대응하는 이제 체제 안전 보장 장치에 대해서는 이제 충분히 논의가 안 돼 있어요. 이제 단계별로 어떤 조치를 취하면 어떤 대가를 제공하겠다 이런 내용이 전혀 이 남북 정상회담이나 북미 정상회담에는 돼 있지 않아요. 이제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후속 논의하기 위해서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을 여러 차례 갔는데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서로 신뢰하기가 어려워요. 저쪽에서 요구하는 그 조건을 들어주면 균형이 잡힌 조건을 제시하면 신뢰하고 그 부분까지 가는데, 뭐 큰 틀에서 보면 균형을 잡기가 이게 단계별로 해결하기가 너무 어렵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3차 남북 정상회담에 가서 문재인 대통령이 해야 할 일 중에 하나는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트럼프 대통령 1기 임기 내에 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북한이 뭘 원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북한의 이 의도를 좀 그 분명하게 밝히도록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그 요구가 뭐냐? 그러니까 북한에서 요구하는 요구 조건을 지금 미국에서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왜냐하면 한쪽에서 사람들 얘기예요. 전부 다 다른 사람들이. 북한의 체제를 보장해줘야 되는데 뭐 종전선언을 하고 그다음에 유엔 대북 제재 조치를 해제하고 그리고 나서 미국과 이 외교관계 수립을 해서 평양에 미국 대사관을 건설하면 된다. 또 어떤 사람은 평화협정까지 얘기해요. 북한하고 미국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된다. 근데 평화협정은 제가 보기에는 무리입니다. 그러니까 국가 간 협정이라고 하는 것은 의회의 이 비준을 받아야 되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북한하고 미국하고 평화협정을 맺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중국의 변수가 중국이 이제 위협을 느껴요. 중국이 반대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사실 지금 한국하고 중국하고도 평화협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러시아하고 일본하고도 평화협정이 없어요. 2차 대전 이후에 일본의 이제 북방 사도가 러시아로 귀속이 됐어요.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일본이 항복한 이후에 이제 북방 사도 삿포로에 있는 홋카이도 위쪽에 4개의 섬이 러시아로 귀속이 됐는데 일본은 계속 돌려달라 그래요. 근데 러시아에서는 돌려주지 않죠. 그러니까 대사급 외교 관계는 그 수립이 돼서 서로 상호 간에 협력을 하고 교류를 하는데 평화협정은 아직 체결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만약에 북한하고 미국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게 되면 중국이 이제 코앞에서 거의 동맹이거든요. 이제 미국과 동맹국가하고 국가의 국경선을 맞대는 그런 부분이 생겨요. 그러면 옛날에 2001, 2년도에 있었던 신의짓 행정특구를 만들려고 했다가 중국의 견제를 받아서 김정일이 추진을 못했던 그런 사건과 같은 일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평화협정 얘기가 나오면 평화협정은 실제로 미국에 있는 사람들도 평화협정은 먼 세계다 이러겠죠. 예. 그렇죠. 평화협정은 러시아와 일본은 1905년 러일 전쟁 이후로 없을 것 같아요. 중국도 한국 전쟁 이후로 없겠고요. 가능성이 그렇죠. 예. 러일 전쟁이라고 하는 역사 경험이 있었고 또 2차 세계 대전에서 이제 서로 적대국으로 한번 싸웠고 이제 이 북방 사도 문제가 실질적으로 걸려 있고 그래서 북방 사도를 돌려줘야지 이제 일본은 평화협정을 체결하겠다는 입장이고 러시아는 콧방귀도 끼지 않죠 이제. 예. 왜냐? 내가 너희들한테 일본에게 그 섬 4개 돌려주면 러시아가 잃을 땅이 절반이다. 예. 러시아가 지금 연방공화국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한창 시끄러운 체첸공화국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체첸공화국은 이제 이 중동계 이슬람권 이 공화국에 이제 말은 공화국이지만 러시아 연방에 속한 이제 한 민족이죠. 독립을 하려고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지금도 테러가 일어나는 지역이거든요. 그 러시아 내에 그런 연방이 굉장히 많아요. 그 연방 민족으로 구성된 그 러시아 내 소공화국들이 전부 다 독립하고 싶어 해요. 근데 이제 지금은 뭐 특별한 실익이 없으니까 대부분은 이제 그런 독립하고자 하는 의지는 없어요. 대신 이제 국경선이 다른 나라하고 접하고 있는 체첸공화국이 저기 그루지아라고 하는 남쪽에 이제 그루지아하고 접하고 있는데 이런 곳에 있는 나라는 독립하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러시아 거치지 않고도 다른 나라도 갈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체첸공화국이 그런 식으로 독립을 했다 그러면 러시아 내에 이제 동쪽에 보면은 이 땅덩어리가 시베리아 쪽은요 큰 그 러시아인이 아닌 이제 그 여러 소수 민족들이 갖고 있는 공화국들이 있어요. 이 공화국들이 다 독립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실제 자기들도 대통령이라고 부르면서 활동을 해요. 러시아도 인정을 해주고. 그러니까 러시아는 아마 일본에게
이 북방 사도를 넘겨줄 수가 없죠. 예. 또 근데 모르죠.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6월 10일 날 북미 정상회담 한 것도 이거 정상적인 결정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전통적인 미국의 가치에 비추어 보면 독재 국가 지도자하고 이제 우방국인 남한이 한국이 있는 상태에서 회담을 하는 것, 그것은 이제 그동안 피해왔고 안 했던 일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개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정세를 보면 미국은 우리나라와의 군사적, 경제적 관계가 많이 소원해진 것 같고 러시아, 중국, 북한과 미국과 일본과 한국의 앞으로의 전쟁 상황까지 끌고 갈까봐 그러네요. 전쟁 상황에 대해서 이제 뭐 세계 역사를 보면 전쟁이라는 것이 이제 종종 또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일어나죠. 예상이 가능한 곳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는 많지가 않죠. 그러니까 사소한 일에서 대부분 전쟁이 시작돼요. 그리고 뭐 세계 1차 대전도 이제 사라예보에서 이제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왕자가 방문했을 때 이제 세르비아계가 이제 저격을 함으로써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그 이전에도 막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누적이 되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누군가가 뇌관을 건드리니까 폭발한 이제 그런 셈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뭐 물리적인 어떤 전쟁, 그런 전쟁은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 얼마 전에 매티스 장관이 얘기했다고, 본인은 이제 부인한다고 하지만 이제 그 책에서 보면은 존 우드워드라는 닉슨 대통령 이제 워터게이트를 보도했던 그분이 이제 쓴 책에 보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 한반도 사정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없다. 초등학교 5, 6학년 수준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면서 예를 든 것이 이제 야, 무슨 북한에서 미국까지 미사일이 도달하려면 15분이나 걸리는데 7초 만에 확인한다고 하는 THAAD 시스템, 그 비싼 1조 원이 넘는 이제 $1 빌리언 달러예요. $1 빌리언 달러가 넘는 무기를 한국에 굳이 갖다 놔야 되느냐?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으로는 15분짜리 무기만 있어도 그것도 그냥 시끄럽게 한국에 놓지 말고 알래스카나 하와이나 이 중간 단계에다 놓으면 미국 본토가 안전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매티스 장관이 이제 거기에서는 뭐 특별하게 얘기를 안 했는데 나중에 이제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보도죠. 이제 북한이 미사일을 핵을 싣고 발사를 하면 14, 15분 만에 이제 발견을 했다 치죠. 그럼 이제 미국 본토에 근접했을 때 이제 발견을 하게 되죠. 그럼 하와이 상해 예를 들어서 하와이에서 이제 뭐 1000km 이내 범위 내에 있는 미사일을 발견했다. 그럼 이제 그거 준비해가지고 대응 발사해서 표적을 맞췄는데 그 낙진이 어디에 떨어지냐? 하와이에 떨어진다 이거죠. 알래스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트럼프는 그걸 모르고 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만약에 이제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무역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제 오늘도 뭐 트럼프가 2,700억 달러의 관세를 추가적으로 부과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중국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그러면은 하여튼 버틸 때까지 버틴다. 그러면서 이제 상징적인 거지만 미국 국채를 이제 좀 팔고 그러죠. 그래서 미국 국채를 뭐 거의 3조 원, 아니야, 3조 달러어치를 갖고 있으니까, 어마어마한 그 금액을 갖고 있으니까, 3조 달러는 아닌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 국채하고 저기 같은 이제 그 달러 보유 규모가 이제 그 정도 되고 미국 국채도
조 단위로 이제 갖고 있어요. 근데 중국이 이제 계속 그런 어떤 미국 국채를 팔아 제끼기 시작하면 미국이 이제 굉장히 경제가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있고, 근데 그게 진짜 무역 전쟁으로 가게 되면 뭐 그럴 가능성이 없는 것도 아니죠. 근데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국가 규모나 무역 규모나 종합적으로 보면 중국이 미국에게 그렇게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다고 봐요. 대략 지금 2010년 기준으로 미국 국채 보유 금액이 1조 1161억 달러. 2018년은 지금 안 나오네요. 그래서 1조 1억 달러 정도인데 이거보다는 더 클 것 같아요. 근데 중국도 이제 할 말이 있다. 우리도 이제 무기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전부는 아니고, 만약에 그 수준까지 가기 시작하면 이제 세계 경제가 소용돌이 치겠죠. 근데 이제 결국 미국 정부, 특히 트럼프 정부의 핵심 이익은, 핵심 사안은 중국 견제예요. 그것이 러시아하고 지금 관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의도 중에 하나예요. 얼마 전에 푸틴 대통령을 만났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 내의 야당들, 민주당이죠. 러시아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트럼프를 싫어서 그런 거예요. 트럼프가 러시아하고 연계돼서 이제 러시아가 미국 대선에 이제 참여했다, 조작에 또는 여론 조작이나 영향을 주었다. 그리고 트럼프 측이 러시아를 이용했다. 뭐 이런 것으로 정치적인 공세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제 트럼프 정부는 중국과 싸우고 있는, 그래서 중국을 봉쇄하고자 하는 어떤 조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이 결국에는 미국의 대항마가 돼서, 현재도 G2지만 지금 중국을 함부로 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 빼고 없거든요, 세계에. 그러니까 이 미국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고삐를 잡지 않으면, 중국이 쉽게 여기서 고삐 풀린 망아지가 되면 미국이 이제 이 컨트롤을 못 하는 거죠. 그것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고, 이번 남북 문제도 결국에는 그 선상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봐야 돼요. 독립적으로 북한을 잘 어여삐 봐서 트럼프가 이제 김정은을 뭐 친한 친구다 그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아니라고 봐요. 어떻게 하면 중국 문제, 또 EU 국가와 일본, 미국 진영과 러시아, 중국 진영과 제3세계 국가 진영과의 세계 경제 판도가 많이 바뀔 거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거기에 우리나라는 앞으로 어떻게 윈윈 전략으로 가야 할지 방장님의 견해를 알고 싶네요. 아유, 굉장히 좋은 어떤 시각이 참 건전하시네요. 윈윈 전략을 찾는 분들이 이제 이 건전한 시각, 또 사회를 결국에는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사람이라고 보여요. EU 국가가 지금 이제 미국하고 조금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미국 그 우선주의 때문에 이제 동맹의 어떤 이제 경제 동맹까지 포함해서 균열이 조금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큰 틀에 보면은 미국, EU, 일본, 그다음에 이제 대륙에서 러시아, 중국, 그다음에 이제 중국에 연계되어 있는 아프리카의 많은 국가들, 그리고 이제 남미의 몇 개 국가들, 이렇게 이제 제3세계 국가 진영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우선은 중국의 경제가 어떻게 갈 거냐가 이제 핵심 관건이겠죠. 중국의 경제가 기존에 이제 고속 성장을 해왔는데 점점 이제 규모가 워낙 커졌기 때문에 더 이상 커지기는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다기보다는 이제 그 속도가 그전에 뭐 10% 성장대를 유지해 왔는데 지금 이제 8%, 7% 계속 내려갈 거라고요. 그래도 중국의 경제 규모는 뭐 어마어마하게 커지죠. 인구 규모도 클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공장이 거기에 밀집이 돼 있고,
또 계속해서 어떤 이제 중국의 혁신 기업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미국이 거기에서 브레이크를 걸 거예요. 미국이 도와줬던 나라가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독일이 처음이에요. 독일이 이제 전후에 마샬 플랜으로 독일을 도와주죠. 독일을 도와줘서 독일이 이제 그 소련의 공산주의 팽창을 저지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는데 독일이 성장하고 나서 하면서 발생한 문제가 무역 적자예요. 1970년대, 80년대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독일 다음에 이제 일본이죠. 일본이 80년대 고속 성장하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 냉전 시대였기 때문에 미국과 독일, 일본은 같은 편이고 또 이해관계가 경제적인 이해관계도 같았기 때문에 미국이 그냥 대형이죠. 따거 이 대형 예? 큰 형님이 독일하고 일본에게 이제 야 너희들이 무역 규모 무역 흑자가 일본 입장에서 뭐 그때 당시에 1년에 1,000억 불까지 갔다 그러니까요. 무역 흑자가 그 정도로 큰데 이제 그 무역 규모 흑자 규모를 줄이자. 그래서 급격한 방식으로 줄였는데 그게 뭐냐면 환율을 조작한 거예요. 환율을 이제 바꾼 거예요. 한마디로 이제 그 일본의 엔화 가치를 계속 올리는 거죠. 그 전에 달러당 120엔을 달러당 80엔까지 올려요. 그러면 이제 그 40원이 줄어들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120분의 40이면 3분의 1이 줄어들어요. 3분의 1의 부채가 이제 없어져 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흑자 규모가 3분의 1이 없어지고 3분의 2 규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도 사실은 중국에게 그런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은 위안화를 통제하고 있어요. 이 자유 경제 시스템에 시장 경제에 맡기지 않고 정부 통제 가격이에요. 중국 위안화가. 근데 트럼프는 그것을 자율화해라. 시장에 맡겨라. 그래서 중국의 위안화의 가치를 계속 끌어올려서 지금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있는 그 달러 부채의 부채의 가치를 줄이려고 이제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국이 동의를 하지 않고 우리 봤다. 예? 이제 1985년인가 6년인가 플라자 합의라고 있어요. 일본 동경의 이제 플라자 호텔에서 그 미국하고 일본 이제 독일 그 미국하고 일본 사이에서 협정을 맺었는데 그게 이제 환율을 조정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그때 이제 인정을 했죠. 그리고 그런데 중국은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중국이 어마어마한 돈을 미국으로부터 벌고 있는데 나는 거기에 대해서 환율 자유화하는 거는 반대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그 달러 부채 규모를 줄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압박을 가하고 지금 이제 현재로서는 가능한 것이 관세를 부과하는 거기 때문에 중국의 관세 부과 비중을 계속 높여가고 있죠. 그런 어떤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 특히 중국의 경제 발전이 지속될 거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세계 경제의 흐름이 판도가 바뀌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한국 입장에서 뭐 특별하게 어떻게 할 수 있는 한국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제가 보기에는 크지 않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임기 초반에 한미 FTA가 너무 불공정하다. 그거 한번 일단 폐기하고 다시 시작하도록 서신을 보내라. 그 서신을 이제 코엔이라고 하는 상무부 장관 했던 이제 이제 트럼프의 참모죠. 이제 그 사람이 그 서신을 훔쳤다 그러잖아요. 뭐 이제 진실인지 이제 트럼프 측에서는 거짓이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고. 근데 트럼프가 적어도 그런 식의 액션을 취했다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뭐 사인을 하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도둑을 맞았는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은 한미 FTA를 이제 폐기하고 새로
현재 입장에서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쪽으로 추진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던 거는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이 어떻게 적응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하는데 이제 어떻게 적응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야 되고, 또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이제 어느 편을 들 수도 없고, 예, 이제 그런 만한 입장도 아니기 때문에 이제 현재로서는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하는 것을 계속 주시해서 봐야 되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어느 쪽도 망하는 쪽으로 가지는 않는다 이렇게 생각해요. 예.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이 자유시장 경제 시스템에 미국 입장으로 들어가야 지금의 군사적 경제적 위기를 벗어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동의합니다. 예. 뭐 중국이 지금 아무리 큰 소리 치고 고속 성장을 해서 G2가 되긴 했지만, 중국 시스템을 믿을 만한 그런 시스템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군사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중국의 군사력이라고 하는 것이 미국에 비하면 흉내를 내는 수준이지, 항공모함 한 대 만들어 가지고 흉내를 내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 주변 국가에는 영향을 주죠. 북한, 남한, 일본, 뭐 베트남, 이런 나라들한테는 조금 압력을 가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미국하고 대항할 수 있는 그런 나라 수준이 되려면 멀었죠. 제가 보기에는 뭐 어떻게 이제 이런 가능성은 있어요. 미국이 이제 이 자책골을 계속 넣으면은 중국이 상대적으로 부상할 수는 있어요. 이제 미국도 지금 제가 생각하는 미국의 이제 강대국 유지 조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지금은 다 이민을 계속, 미국은 이민 국가고 이민을 통해서 아주 뛰어난 우수한 두뇌를 전 세계로부터 계속 수혈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나라 사람이 중요하거든요. 그 나라 사람이 뛰어난 인재들이 계속 살고 그 나라를 운영하면, 또는 건강한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 운영하면, 뭐 또라이가 아니고 뭐 히틀러 같은 사람 또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극단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등장해가지고 다수가 되면 위험해지는 거죠. 근데 세상에는 극단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소수 쪽에 머무르는 것이 이제 건강한 사회죠. 예. 통제가 가능한 소수가 되지. 통제가 불가능한 다수가 되면 이제 파시스트나 이제 이탈리아의 무솔리니나 이제 나치의 그 히틀러와 나치 같은 그런 국가가 되기 쉽죠. 그래서 미국이 이제 그런 나라로 지금 가기에는 그런 나라하고는 아직 거리가 멀고, 이제 트럼프의 어떤 미국 우선주의 정책은 이제 그 개인의 어떤 성향으로 보이고 미국 전체 주류의 흐름은 아니기 때문에 미국이 당분간은 세계 패권을 계속 유지하고, 이제 대신 2008년도에 이제 이 경제 위기를 한번 크게 겪었잖아요. 이제 그런 문제, 그 경제 위기의 원인을 제공했던 것은 제가 이제 보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조지 부시 대통령이 2001년도에 9/11 이제 9.11 테러를 당하고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시작했어요. 거기까지는 좋아요. 왜냐하면 이제 탈레반이 이제 그 오사마 빈 라덴을 숨겨졌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라크까지 전쟁을 하고서 이라크 전쟁에 휘말려 들어가면서 엄청난 군비를 이제 소모시키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받은 타격, 경제적인 타격이 누적이 돼서 결국에는 2008년도 경제 위기를 겪었는데, 미국이 이제 그런 식의 국제 무대에서든지 국내에서든지 어떤 이제 특별한 사건이 계속해서 발전하면 이렇게 이제 문제가 되겠죠.
자본 성장이 어렵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자본 성장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전 세계 규모로 보시는가 봐요. 뭐 한국 국내 이렇게 아니고, 왜냐하면 이 지구촌 내에 전체 국가가 갖고 있는 또는 발행한 돈, 그러니까 이제 현금이 있고 채권이 있고 주식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이 현물들이 있고, 죄송합니다. 어떤 거죠? 죄송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견해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데요. 어렸을 적 80년대 교육은 기술적 접근 교육이었는데 요즘의 교육은 사회 중심의 자연적 접근 교육이 우세한 시대라 봅니다. 이렇게 보면 기업을 할 수 있는 그 뒤에 뭐 자본 성장이 어렵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교육 시스템에 대해서요. 그렇죠. 80년대까지의 교육, 기술적 접근 교육.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산업화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이제 이 대중 근로 인력, 단순 근로 인력을 이제 양성하는 교육 시스템, 뭐 이런 식으로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쉽게 얘기해서 벽돌 찍어내는 것처럼 그 사회에서 요구하는 사람들을 규격화해서 이제 그 나라 교육 시스템으로 찍어내는 그런 교육인데, 이제 이 교육이 이제 지금 21세기에 들어서 최근 들어서 굉장히 변화도 빠르고 다양한 이제 가치들도 제시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의 그 교육으로 바뀌고 있는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과연 기업을 할 수 있는 자본 성장이 쉬운가? 이제 한마디로 기업을 충분히 키울 수 있겠는가? 또 자본 축적이 가능한가?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러니까 산업화 시대에는 우리 한국의 역사로 보면은 기술 수준도 낮으니까 자본도 부족하고 결국엔 노동력 중심으로 갔죠. 그러다가 이제 이 70년대 중화학공업이 그 중화학공업 쪽으로 틀면서 이제 중화학공업에 집중적으로 국가 자본을 투여해요. 그리고 정책적으로 관련된 기업들을 지원하고 보호해 주죠. 이제 그리고 거기에 맞는 사람들 교육을 시키죠. 그러면 70년대에는 예를 들어서 화공과가 굉장히 인기가 높은 기계나 화공과 공대. 왜냐하면 이제 그쪽 기업들이 대우를 받고 우대를 받고 또 이제 왕성하게 성장을 하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그런 어떤 노동 집약적인 사회에서 이제 기술 집약적으로 이제 이동을 해가지고 지금도 이제 그런 기술 집약적인 그 기업들이 이제 생존해 나가고 또 거기에 맞는 인재를 이제 교육 시스템에서 이제 키워서 보내줘야 되는데, 현재 이제 우리 교육 시스템이 그런 부분에서는 미진한 점이 참 많죠. 이제 세계에서 가장 좋은 교육 시스템은 이제 미국이라고 지금 현재 얘기하는데, 그 미국이라고 하는 교육 시스템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한국에서 많이 배워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획일적으로 이제 이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 입학 교육 중심이죠. 대학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면 공부는 다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랭킹을 매겨가지고 등수를 매겨서 이제 상위 레벨에 있는 대학부터 이렇게 채워나가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공부를 해서 어떤 재능을 갖고 또 사회에 나중에 나가서 무슨 일을 하고 싶다 하는 거기까지의 생각이나 계획이 없이 점수에 의해서 내 인생이 결정되는 이제 그런 어떤 멘탈리티, 정신 세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굉장히 취약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어떤 애든지 자기가 공부하고 싶은 분야가 있으면 그 공부를 해요. 예. 그리고 그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적극 지원을 해줘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 제가 아이가 셋이 있는데 대학 두 명은 이제 미국의 그 대학을 다니고 한 명은 이제 고등학교를 다니는데 이 고등학교 애가 재밌어요. 막내가 10학년 그러니까 이제 한국으로 하면 고1인데 10학년이에요. 10학년인데 방학 때 이제 여름 학기를 어디에서 했냐면 인근에 있는 대학교에서 대학교 그 화학 수업을 그 형하고 같이 들었어요. 여름 학기 수업을. 그러니까 서로 그 고등학교하고 대학교하고 이 협약이 있어서 이제 어차피 그 오하이오 주에서 이제 지원하는 학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립대학이고 이제 고등학교는 사립이 아니고 이제 그 일반 고등학교니까 공립고등학교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원하는 학생에게 시험을 치르게 해서 그 시험을 통과하면 이제 고1 학생인데 대학교 수업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수업을 나중에 대학에 들어가면 학점으로 인정을 해줘요. 한국에서는 그런 시스템이 없어요. 요즘에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예. 하여튼 뭐,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저도 뭐, 많이 하는 건 아니고, 어제 처음 시작했고요. 오늘은 연습 삼아서 이제, 해봤는데, 에, 이유 중에 하나는, 저 아프리카 TV 이제 7월에 처음으로 접했는데, 망치 부인이라는 분이 이제 진보 쪽에서 아예 거기 대문에 써 있더라고요. 이제 홈피에. 저기 그 편파 방송한다. 근데 또 이 우파에서는 이제 이 아프리카가 아니고 유튜브에서 정규제 TV 무슨 뭐 벌레 소년 뭐 이런 이 사람들이 이제 우파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양쪽 다 제가 한 번씩 들어봤거든요. 많이는 아니지만 듣기가 좀 불편하더라고요. 좀 열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뭐 도대체 이 중립적인 사실은 중립이라고 하는 것도 제가 갖고 있는 사고의 기준으로 중립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편파적일 수 있는데 중립적인 생각을 한번 얘기하고 싶고 누군가 듣는 사람이 있으면 해보고 싶다 해서 했어요. 그래서 처음인데 하여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 질문을 하시는 거 보니까 굉장히 건강한 마인드를 갖고 계셔서 참 좋네요. 그래서 뭐 계속해서 기회가 되면 저도 이제 이런 얘기를 자주 해보고 싶고 기회가 되면 또 오시면 좋겠네요. 감사해요. 일단은 이제 저는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볼게요. 사실 유튜브에서는 우파 중심의 방송을 통해서 정확한 팩트 중심의 견해를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고민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중립적인 견해에서 좋은 방송으로 여겨집니다. 예. 사실 제가 유튜브에 있는 이 방송을 많이 보진 않았어요. 이제 그 정규제 TV 한 번, 벌레소년 한 번. 근데 벌레소년 봤을 때는 뭐 전화를 받으면서 이제 열을 내더라고요. 들을 때 굉장히 불편하고. 정규제 TV를 봤을 때는 이제 이게 실시간 방송이 아니고 이 벌레소년이라는 사람이 출연한 방송을 누군가 이제 그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놨는데 제가 그거를 봤어요. 그랬더니 얼굴에다 뭘 여우 가면인지 이제 가면을 쓰고 막 얘기하는데 거기에 평창 올림픽이라는 노래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굉장히 그 욕설도 많고 또 이 표현하는 것도 거칠 뿐만 아니라 공격적이고 물론 본인은 이제 그런 왜 그렇게 했는지 설명을 하기는 하던데 조금 불편했어요. 불편해서 그런 부분이 이러지 말고 좀 우리 사회에서 어디든지 사회가 건강해지려면
중산층이 건강하고 많아져야 되고, 또 어떤 분야든지 중간 계층, 중립적이면서 중용의 이 균형 감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아져야지 사회가 안정이 되고 평화롭죠. 그렇지 않으면 이 극단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목소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정상적인 어떤 팩트나 사고나 이성보다는 감정적인 데 호소해서 이제 사람들의 생각을 호도시키는, 생각을 마비시키거나 바뀌게 하는 그런 우려가 크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도 이제 그래야 균형적인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이루어진다 봅니다. 그렇죠. 절대 적극 동의합니다. 그래야지 우리 사회가 뭐 많은 사람들 그러잖아요. 새들이 두 날개 이제 양쪽 날개가 이 정상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해야지 잘 날 수 있다. 그런 사람들 지금 배타적 수영님처럼 이렇게 균형 잡힌 색에 대한 우선은 desire, 소원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이제 이 균형을 잡기 위해서는 항상 양측의 의견을 같이 들어볼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한쪽만 치우치면 다른 쪽 의견은 듣기 싫거든요. 그쪽이 생각을 할 수가 없게 되죠. 특히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제 북한하고 남한하고의 관계에서 우리는 북한 입장을 전혀 생각을 안 해요. 뭐 북한하고 미국 사이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도 한쪽 면만 너무 부각을 시키죠. 그래서 그러다 보면 상대방에 대해서 오해하게 되고, 오해하면은 이게 이 감정적으로 기분이 나빠져요. 그러면 평화라는 것은 이 오해를 갖고서는 이룰 수가 없는데, 상대방을 이해하고 또 그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보고 나도 이제 내 의견이 있고 내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맞추어서 내가 살아야 나도 내 이해관계를 좀 반영을 해야 되는데, 중산층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내 것만 다 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적어도 상대방, 내가 이득을 취할 때 누군가는 손해를 본다면 손해를 본 사람의 입장도 생각해 볼 수 있어서 양보도 할 수 있는, 그래야지 사회가 건강하죠. 그리고 그런 중산층이 많아질수록 이제 서로 사납지가 않죠. 요즘 좀 사나워요. 제가 이 망치분 얘기 방송 한번 보니까 막 중간에 막 성질을 막 내고 막 화도 내고 욕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벌레소년 봤는데 이분도 막 욕하고 참 아쉬웠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 사회가 이제 이 차분하고 그러나 균형 감각을 갖고 자기 의견을 분명하게 표현해서 이제 극단에 있는 사람들 목소리는 큰데 숫자는 많지 않아요, 사실. 근데 보통 이제 조용한 다수라 그러죠. silent majority. 근데 조용한 다수로 있는 사람들이 조금씩 그래도 의견을 교환해서 우리 사회에 이제 너무 극단적인 의견이 간혹 가다가는 이게 다수 의견처럼 막 받아들여지기도 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방지해서 사회 건강성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얘기하면 이제 트럼프 게이트라고 하는데, 이제 미국 내에서 트럼프에 반대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민주당 야당이어야 되는데, 야당뿐 아니라 지금 나오는 얘기들 보면 전부 트럼프하고 같이 일했던, 트럼프 밑에서 일했던 이제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 말들이에요. 물론 그 사람들은 이제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게 진짜 어떻게 그런 거짓말 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하기에는 지금 상황이 너무 비슷하다 이거죠. 그래서 트럼프를 밥 우드워드네요. 그 책에 보면은 이 수정헌법 25조에 의해서 쉽게 해서 침해나 어떤 특별하게
문제가 있는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 규정을 하고서 부통령이 승계하는 그런 쪽의 그 방식도 검토해 봤다라고도 거기 책에 쓰여 있다 그러거든요. 보도에 따르면. 그래서 그러니까 공화당 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면 이제 11월에 이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어요. 미국은 한국처럼 이제 한꺼번에 모든 의원을 교체하는 게 아니고 3분의 1씩 교체해요. 그래서 한 번 선거하면 중간 선거. 그러니까 올해 11월 초에 이제 3분의 1을 교체하는데 지금은 공화당이 다수예요. 민주당이 이제 소수이고 상원 하원 다. 근데 만약에 이제 민주당이 다수가 되면 이제 우선 민주당은 트럼프를 탄핵할 준비를 다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넘어져야지 또 민주당 집권의 길이 빠르니까. 근데 이제 공화당 쪽 사람들도 야 트럼프 그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이제 이번에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면 탄핵을 추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탄핵 결정은 뭐 비율이 높으니까 쉽지가 않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만약에 민주당이 상원 하원 다 다수당이 되면 트럼프는 뭐 반드시 탄핵의 길은 가요. 결정은 나중 일이지만 맞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간 선거를 생각하고 그 다음 대통령 집권하게 되면 중국과 북한에 대한 압박과 제재가 엄청 커질 거라 보고 특히 우리나라 현 정부의 방향에 큰 압박을 줄 거라 생각합니다. 뭐 FTA 보세요. FTA 이미 굉장히 압박을 가하고 있고 지금 뭐 그 FTA 다시 준비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트럼프 입맛대로 갈 것 같아요. 이제 근데 그래도 다행인 거는 트럼프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결정이 전적으로 옳은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미국의 이익을 대변하고 실제적으로 미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만은 아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이 중간 선거에서 뭐 이거는 저는 이제 예측은 하진 않지만 가능성. 그러니까 북한하고 미국 지금 트럼프가 현재의 그런 어떤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옵션 중에 하나가 만약에 중국하고 무역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은 트럼프는 11월 중간 선거에서 틀림없이 이깁니다. 공화당이 다수당이 될 거예요. 근데 중국이 그렇게까지 양보하거나 항복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거는 뭐 중국의 국가 이익도 걸려 있고 그래서 중국을 굴복시키는 거는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환율 문제거든요. 중국의 이 위안화 환율을 지금 이제 뭐 예를 들어서 1달러당 6위안이다. 그러면 트럼프의 목적은 1달러당 3위안. 3위안은 너무 크죠. 이제 반절이면 중국 경제 죽습니다. 근데 뭐 한 5위안 대나 4위안 대 이렇게 하면은 10%만 줄어도요. 이 중국이 미국에게 갖고 있는 이 달러 규모가 4조 달러 정도 되니까 4천억 불이 줄어들어요. 환율 하나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걸 중국이 어느 정도까지 양보할 거냐. 그 다음에 이제 북핵 문제가 다른 부분이에요. 이제 트럼프는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북한 핵무기 지금 북한 핵 부분을 조정하고 있죠. 그래서 북한 핵 만약 김정은하고 이 트럼프하고 11월 선거 이전에 한번 만나서 정말 획기적인 비핵화 조치에 대해서 확실하게 발표를 하게 되면 미국 사람들이 조금은 움직일 것 같아요. 위안화 절하 정책으로 가면 중국 폭망할 것 같아요. 확실하죠. 확실한데 중국이 이제 바보들은 아니죠. 왜냐하면 독일하고 일본이 이제 전략적으로 그렇게 플라자 합의나 그런 것처럼 전략적으로 협조해서 상생했던
경험을 알고 있어요, 중국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환율을 인위적으로든지 어떤 자유화하는 이제 겉으로 표면적으로는 이제 자유화해라. 위안화를 자유화해라. 근데 절대적인 자유화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고 한국도 지금 이제 환율을 어느 정도는 이게 이 구간이 있는데 그 구간을 벗어나면 이제 한국은행에서 조정을 하고 그러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도 그런 어떤 자율화 쪽으로 미국은 자꾸 유도를 하고 요구를 하고 압박을 가하고 근데 만약에 이제 위안화가 어떤 다른 요인에 의해서 경제적인 요인이 아니고요. 중국 내에서 무슨 쿠데타가 일어났다든가 예. 시진핑이 무슨 원래 10년으로 규정이 돼 있는데 헌법을 한 번 고쳤거든요. 한 번 더 할 수 있게 이제 고쳤어요. 중국은 이제 공산당이 헌법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요. 근데 지금 분위기로는 시진핑이 만약에 또 하겠다고 나서면 중국 내부적으로 굉장히 저항이 심할 것 같아요. 시진핑 우상화 정책이 갑자기 중단됐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시진핑이 이제 그런 임기제들을 변경 이제 개정을 하니까 이제 이 기존의 원로들 중국 공산당 원로들 이제 후진타오나 장쩌민 다 살아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제 중국 발전에 저해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압박을 가해서 시진핑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 압박을 받고서 스스로 이제 조정하고 있는 듯이 보여요. 그래서 개인 우상화나 이런 쪽은 이제 막고 있고. 근데 사람 욕심이라는 건 또 모르거든요. 갑자기 내가 또 한번 해보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중국 내부적으로 어떤 혼란이 생기면 한쪽에서 폭동이 생긴다면 중국은 이제 역사적으로 이 통일 국가를 이루어서 산 때가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통일 국가를 이루면 정말 강력한 중앙 집권을 해야지 가능했어요. 진시황 올해는 못 갔지만 진시황 때부터. 그러니까 모택동이 위대하게 이제 평가받는 이유도 분열된 그 중국을 통일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런 어떤 이 국가 지도자의 욕심 이런 것들이 중국 내부적으로 이제 에너지가 지금 불평불만이 많아요. 많은데 중국은 우리 유신 때보다 더 강한 독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박정희 시대 때도 뭐 사람이 조금만 모이면 경찰에 갔어요. 제가 85년도 대학을 들어갔는데 제가 그 어느 교회에서 하는 영어 성경 공부 그 외국인이 와서 이제 성경 공부하는데 누가 공부하자고 이제 그래서 갔어요. 영어도 이제 해보고 싶고 그랬는데 한 10여 명 모여 있는데 무전기 하나 들고 경찰이 하나 와 있더라고요. 왜 그런가 이렇게 가만히 봤더니 자기도 공부한다고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감시하고 있더라고요. 85년도에도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중국도 지금 그런 상태거든요. 그보다 더 훨씬 심하거든요. 확실히 미국은 영국을 비롯한 EU 국가들을 미국 진영으로 확실히 끌어들였고 러시아와 중국의 협력 정세를 미국은 계속 위기로 몰아갈 것이고 그러한 압박 속에서 북한에게는 압력과 제재가 더 강화되어야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더 효율적인 전략 상황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미국은 지금 이제 EU 문제에서는 조금 애매해요. 미국의 입장이. 지금 트럼프 정부 들어와가지고 제일 골치 아픈 나라가 이 독일하고 프랑스예요. 특히 이제 앙겔라 메르켈 이 총리가 그동안에 EU를 대표하는 국가였는데 트럼프가 지금 러시아 쪽으로 계속 대화를 시도하고 러시아하고 접근을 하고 있어요. 물론 EU 국가들하고 이제 나토라는 또는 국가 동맹 체제죠. 그리고 이제 EU 자체도 이제 경제 동맹이니까. 근데 미국도 이제 그런 어떤
틀 안에서 우방국가로 지내왔는데, 이제 러시아에 접근하니까 독일 쪽에서 이제